지인들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 뭐 VVIP 회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윤정두가 역사학자가 될 수도 없고 윤정두가 중동 전략 전문가가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유튜브에 이스라엘이 빵 터지고 난 다음에 유튜브에 이스라엘로 검색을 했을 때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 그 보도 자료들 그러니까 언론사들에서 각 뭐 TV 공중파라든가 종편이라든가 또 뭐 연합뉴스 뭐 이런 쪽 기준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뭐 거의 실시간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교전?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하여간 그것을 실시간으로 이제 전달을 해줬는데 9일날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윤정두는 주식 이외에 아는 게 없어요. 진짜 아는 게 없습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도 저는 못 봤어요. 언제 하는지도 몰랐고 끝나고 나서 알았어요. 그나마 다행스럽게 우리가 우승했다라는 2대1로 역전승했다라는 그 정도. 2002년 월드컵도 창피한 얘기지만은 2002년 월드컵도 우리나라 경기 한 게임도 못 봤고 반 게임 정도 봤어요. 포르투갈 누가 나오라고 해가지고 나가기 싫었는데 나갈 수 없는 자리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에서 이동하면서 뭐 어디든 다 전경판에 축구가 나올 때죠. 전 주식분이 몰라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터졌다고 해서 그걸 설명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그래 잘 살펴봤더니 하나 두 개 올라오더라고요. 이스라엘 관련된 내용. 근데 주식 뭐 속된 표현으로 주식쟁이 주식 전문가라고 이렇게 나서시는 분들이 올려놓은 내용은 주식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전부 다 어떤 내용이에요? 뭘 어떤 내용이야? 그냥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보시죠.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뭐 하마스 뭐 이렇게 쳐볼까요? 그렇게 하면 뉴스로도 나오고 그죠? 뉴스로도 이렇게 계속 실시간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만 그 검색을 했을 때도 다 나와요. 이스라엘에 이제 어떤 국가인지부터 해서 어떤 분쟁이 있었는지 이거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은. 위키백과사전에 놓고 보시더라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이 분쟁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윤정두가 여러분들께 이스라엘은 말이죠. 그런 내용을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예전에 설민석 시대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결론은 윤정두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스라엘도 몰라요. 솔직히 중동 관련된 내용도 잘 몰라요. 축구 경기도 모르는 윤정두가 뭘 그렇게 많이 알겠어. 다만 중동이 시끄럽구나. 그 부분에 이제 종교적인 문제가 많이 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과 반 중동의 흐름이 형성돼 있구나.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알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내용은 뭐 모르는 게 제가 몰라요?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자랑인 거, 그거 자랑인 게 아니죠. 바보 윤정도인 거지, 바보 윤정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만 점검을 해보자 이거예요. 시장 영향. 분쟁이 났을 때, 분쟁 당시에 시장 영향이 어땠는지 그거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금방 나옵니다. 찾아보면. 두 번째 기준은 왜 터졌느냐에 대해서 그거를 무슨 역사학 논리를 찾고 뭐 주변 정세 찾고 다 좋은데 결론은 이거잖아요. 이스라엘 vs 제가 다 맞는지 모릅니다. 제가 틀릴 수 있어요. 분명히 얘기해요. 전 역사학자도 중동학자도 중동학을 기준 잡는 학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중동이 아니라 중동 국가 대부분인 거죠. 이걸 뭐 깊이 있게 얘기를 한다면 이제 종교의 부분에 나누어서 이제 뭐 유대교부터 해서 나누어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중동의 기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반하는 중동 국가들은 뭐 대부분인데 거기에서 이제 특히 이번에 미국이 사실상 앞장을 쓴 거죠. 미국의 민주당 정부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공화당 정부는 이제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의 이스라엘을 제외한, 뭐 사우디도 사실 제외한, 나머지 뭐 이란 같은 경우 특히 적대적인 행사를 하잖아요. 미국이 공화당 정부에서 악의 축이다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후 기준에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개선이 이제 진행되는 관점에서요.
관계 개선. 그리고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가 또 역시 개선되는 관점이었어요. 그런 흐름 속에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하마스, 팔레스타인 뭐 이런 쪽이 아니 사우디에 기대고 특히 이제 이란에 기댄 거죠. 이란에 기대고 야 이란 우리 편 들어줘. 나쁜 미국이 말이야 힘을 써서 더 나쁜 이스라엘 그쪽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나쁠 거 아니에요. 야 우리 땅을 뺏어왔어. 우리 땅을 뺏어와서 우리가 나라를 뺏겼어. 독립운동하는 거일 수도 있어. 이제 시각을 바꾸면.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논리를 따지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기준에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미국의 민주당 정책입니다. 미국의 민주당 정책. 이 정책에 따라서 유화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도 지금 굉장히 극우 성향이잖아요. 극우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관계 개선을 이렇게 가져가겠다. 영원한 적도 없고 관계를 한번 개선해 보자.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이제 찬물이 확 끼얹어진 거예요. 그거를 이쪽 하마스 쪽이나 이런 쪽이 틈탔지 않은 거죠. 근데 이들의 배후 세력에는 누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란이 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이란이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란 얘기 딱 나오면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싸움이 돼버리죠. 미국의 기준에서. 이야 트럼프 대통령 딱 나와서 그러잖아. 이제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이야 이란 말이야. 부시 대통령 정부에서 악의 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란에 또 자금 동결을 풀어줘가지고 돈 주자마자 하마스에 돈 무기 지원해줬잖아. 그래서 무기 쏜 거 아냐.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이 그럴 리 없어. 이란이 뭐 돈이 없니 뭐가 없니. 그거 자금 동결 안 풀어줬어도 만약에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지들 돈으로 할 수 있어. 뭐 별의별. 근데 공화당은요 항상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정책적인 부분 보자라고 말씀드린 게 공화당 정부의 기준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통 제약 또 환경은 민주당이라고 한다면 이쪽은 뭐예요? 전통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 사업 부분 전통 에너지입니다. 유가죠. 그러니까 그 원유죠. 원유 사업 전통 에너지. 그래서 미국 공화당 정부의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는 항상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부시 그러니까 부시 부자. 부시 부자. 단어가 좀 그러네. 부시 부자. 부시 부자의 기준에서 부시 부자가 형성됐을 때 걸프전과 이라크전이 발발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통 에너지 사업을 장악을 하고 그리고 방위산업업체, 방산업체들 우리나라에 테트리스 미사일 팔아먹었잖아요. 아니 어찌 따지면 후세인 그래도 어찌됐건 그 나라의 대통령이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옳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미국 애들이 미국의 공화당 정부가 김정일 납치해가지고 김정은 뭐라 불러야 돼? 김정은 뭐라 불러야 돼? 김정은 납치해가지고 사형시킨다? 저는 좀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근데 그거를 정치적인 논리로 따지지 말자 이거. 어찌됐든 후세인도 뭐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됐는데 뭐 그게 옳다 그르다 하여간 다 떠나서 공화당 정부는 굉장히 강경합니다. 그래서 이란에 대해서도 강경 제재, 북한에 대해서도 강경 제재. 그죠? 근데 민주당 정부를 잘 보시면 미국의 민주당 정부를 잘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항상 유화 정책을 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북한한테도 유화 정책, 이란과의 핵 협상. 이 핵 협상이 언제예요? 2014년부터 진행을 해서 2015년도에 본격화하고 그리고 2015년 7월 제 기억이 맞다면 6월 7월 이 기준에 핵 협상 타결이 됩니다. 이게 이란과 미국과 그러니까 미국 앤드 이란 앤드 러시아 앤드 중국 앤드 독일 앤드 영국 앤드 프랑스 7개 국가가 미국과 함께 이제 미국 이란과 함께 7개 국가가 핵 협상을 해서 타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2016년 11월 9일 윤정도 양력 생일 우리나라 날짜 기준으로 11월 9일 미국 날짜 기준으로 11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이란의 핵 협상 1순위로 파기. 1순위로 파기. 응? 파리 기후협약 1순위로 파기. 이란의 핵 협상 1순위로 파기. 그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미국의 민주당 쪽은 다시금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하고 핵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관계를 개선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동결될 자금을 풀어주자마자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의 목소리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걸 정치적인 논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린 정책을 보자 이거. 지금 여기 벌써 종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미국의 방산주가 새벽에 폭등했어요. 9%, 11%, 뭐 10%, 뭐. 그리고 전통 에너지 업체도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 우리나라 기준에서 오늘 그래서 10일 날, 그러니까 9일 날 야간 교육과 10일 날 교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기준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결론은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 오늘도 지금 플러스예요. 아니 지들도 영향을 안 받는 거를 공포감을 줬지만, 자, 우리 나름대로 그 원고 작업하신 분들이 이 작업을 해놨는데, 요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 부분에 이제 제가 한번 검토를 해주고 더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은 14년이 끝이 아니라 2016년도가 있거든요. 2021년도. 뭐 그 사이에 또 있겠습니다만. 결론은 2010년 이전에 2004, 5, 6, 7, 8 매년 주기적으로 저렇게 하마스하고 이스라엘과 분쟁이 있었고, 2012, 2014, 2021년도에부터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규모가 2014년도에 50일 동안 분쟁이 났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 한 번만 읽어도 이렇게 윤정두처럼, 무슨 뭐 역사 박사님처럼, 또 혹은 중동 관계, 그럼 무슨 연구원의 뭐 연구원님처럼, 뭔가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지 마시라고. 현혹되지 마시라고. 윤정두한테도 현혹되지 말고 다른 데서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부분 조금만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포탈 네이버만 뒤져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014년도 이제 그 보도자료를 제가 끄집어 내와서 2014년까지만 돼 있는데, 이때가 50일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 이제 7월 달에, 6월에 납치를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마스 쪽이다. 이렇게 해서 7월 달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 앞전에도 이스라엘이 세요? 하마스가 세요? 이스라엘이 세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마스가 이제 테러를 일으키고 그거 하면 안 되는 일을 진행을 했을 때 이스라엘의 보복은 굉장히 강하게 보복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도 거의 뭐 일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때리죠, 얘네들을. 근데 결론은 이번은 조금 달랐죠. 이번은 이제 좀 많이 달랐던 게 기습 공격을 통해서 뭐 5,000발을 쐈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뭐 결국은 지금 보니까 한 2,500발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00발을 쐈다고 했을 때 그 하마스의 능력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원을 했을 텐데 그게 이란일 것이다. 또 혹은 이란이 그 무기 지원을 안 했다 할지라도 이란의 용인을 받았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21년 그 5월, 6월 그때 마지막 이후에 이번에 굉장히 큰, 그러니까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그러한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좀 박스를 닫혀놓으라 그랬더니 치다가 퇴근을 한 건지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건지, 내가 볼 땐 말귀 못 알아들은 것 같지는 않아. 2004년만 이거 뭐 여기다 뭐 하라는 얘기야. 아까 표 작업 나온 거 그대로 다 표시를 하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분쟁이 있었으면 랠리였어요. 2008년도에도 분쟁이 12월에 있었는데, 이때는 뭐 서프라임 터지고 나서, 리먼 터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닥 찍을 때 기준이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있었지만은 50일 동안에. 근데 전혀 지상군이 투입이 됩니다. 7월 11일 날짜 기준으로. 아주 머리 좋죠. 똘똘하죠. 근데 이 당시를 기억한 게 아니라 자료를 되짚어 본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근데 그때 기준에 결국은 랠리예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연휴 기간 때 다 거의 어지간한 건 뒤져봤거든요. 뒤져봤을 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역사가 어쩌고 그런 얘기는 있어도 주식쟁이라는 분들이 녹화해 놓은 게 실질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니? 라고 했을 땐 다 업어버야. 꼬맹이들 나와서 얘기해봐. 다 업어보지.
그잖아요. 그 첫 번째는 시황이 문제가 터질 거냐 했을 때 무슨 제목을 다 뭐 공격적으로 5차 중동 전쟁이 발발하느냐, 3차 세계 대전이 나느냐, 뭐 헛소리들 하고 앉아 있고. 근데 가장 첫 번째 힌트는 이스라엘의 시장이 개장이 됐다는 겁니다. 9.11 테러하고도 비교를 했지만 9.11 테러 때는 미국 시장 개장 자체를 안 했어요. 주변 국가들만 개장하고 붕괴가 됐었고. 근데 이스라엘이 실질적인 공격을 받았잖아요. 근데 예전에 받은 공격에서 보니까 전부 다 레일리야 그냥. 글로벌 증시에 맞게. 21년도에도 레일리야 그냥. 응? 근데 이번에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의 그 흐름에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기준에서의 흐름, 이게 월봉인데요. 요렇게 밀렸었어요. 어디까지 밀렸었냐면 1712포인트까지인가 종가가 1712포인트로 끝났을 거예요. 1712. 그리고 나서 다음날 0.9% 반등이 나와요. 기가 찬 거지. 오늘은요. 0.79% 반등입니다. 그러니까 1700이 안 깨진 상태에 지금 1740, 장중 1750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무슨 뭐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냐. 제가 볼 때 아니라는 거지. 응? 제가 볼 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문제가 될 수 있겠느냐. 종가가 1710인가로 끝났어요. 그 다음날 1728포인트,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이 1740포인트인데. 아니 뭐 하자는 거야 그러면. 전쟁이라는 거는 무서운 거고 엄청난 거고 있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그게 증시에 영향을 미치냐 전혀. 그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보여드렸던 게 9일이나 10일 날 말씀드렸던 게 20년, 23년이죠. 22년 03월 기준. 조금 이따 이제 제가 이거 녹화 끝나고 추가적으로 뒷부분에 오늘 마감 방송과 10일 날 장 마감 이후의 방송과 그리고 9일 날 방송을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정형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좀 깔끔하게 좀 다듬어지지 않은 내용을 이렇게 쭉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23년도 기준에 그럼 우크라이나 사태 터졌을 때 22년 3월 기준에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줬느냐? 아니 출렁거리면 있었지. 변동성의 출렁은 아무런 문제 영향 없었어. 유럽 증시가 이틀 연속 4% 5%씩 빠져갖고 주간 단위 마이너스 10%로 끝나고 주간 단위 월간 단위로 마이너스 14%까지 폭락이 나오는데 다른 데도 좀 흔들리긴 했지만 전혀 그게 영향이 없었단 말이에요. 안타깝지만 전쟁은 안타깝지만 각 주변 국가들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 중동 쪽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 또 동유럽 쪽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 남미 쪽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글로벌 증시를 훼손시키는 경우는 제한적이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눕니다. 지금 현재 공화당의 입김이, 제가 판단할 때는 공화당의 입김이 커졌어. 누가 뭐라 해도 다 필요 없어. 이란 문제 가지고 아주 그냥 자근자근 아극아극 씹어 먹어요. 야 민주당, 니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란 이전적들이 그냥 이런 못된 짓거리를 하잖아 라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입지가 좀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재를 해라 라는 거야. 마초의 기준을 보여줘라 이거야. 그러면서 공화당의 기준은 그렇게 제재를 하는 과정에서 뭐야? 방산 얘기했잖아. 앤드 전통 에너지, 전통 에너지 가격 강세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지역 분쟁이 고조되잖아. 이란하고 미국이 대립각을 세워놔. 어떻게 되겠어요? 불편하잖아요. 불편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유가가 최소 약세는 되지는 않겠죠. 강세 기조가 연출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유가, 상품의 문제입니다. 안전자산 뭐 금이 오를 수도 있다. 별의별 얘기인데 일단 뭐 유가 부분부터 해서 그 다음 환율, 안전자산의 회귀 부분이 뭐였어요? 2016년까지 엔화였지 사실은.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 거야. 지금은 안전자산 뭐라고 해버려요? 달러 인덱스. 예?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 변동률이 컸냐? 안 컸다니까? 예? 금리. 아니 얘하고 금리하고 또 뭔 상관이래. 금리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진짜 이게 심각한 문제로 불거진다면 금리를 올려요? 정신 나갔어? 아니 좀 웃으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경기가 좋아서 빈부격차가 늘어날 수 있단 말이야.
원리를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경기가 좋아져서 인플레이션 막 빵빵빵빵 터져. 돈 있는 사람은 계속 쓰니까 경기가 좋아서 돈이 잘 벌려. 그러니까 대표이사는 더 많이 받아가겠지. 농담이 아니라. 그들은 더 많이 쓰고 싶은 거야.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요. 이제 물가 올라가. 근데 나는 돈이 더 많아. 그러니까 나는 계속 살 수 있어. 그렇게 되다 보면 빈부 격차가 커져 안 커져.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라도 물가를 잡아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가 올라가고 버는 사람은 계속 잘 벌고 못 버는 사람은 못 버는 상태에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주는 거라니까. 경기가 좋아지면서 물가 오르는 거지. 지금 뭐 스태그플레이션이야? 경기가 안 좋은데 막 유럽 애들이 지금 중동 애들이 전쟁 났다고 해갖고 막 유가 한 방에 200불로 올려버렸어요? 기분 나빠. 야 미국 일로 와봐 한번 뜨자. 200불로 올렸어 지금 유가를. 그래가지고 경기가 안 좋은데 유가가 200불 올라가서 경기도 안 좋아지고 물가만 오르고 난리가 나서 스태그플레이션이야? 아니잖아. 경제학 논리를 따지잔 말이에요. 지표가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나오면은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가장 큰 문제 뭐예요? 뭐 가장 큰 문제 빈부격차지 무슨 깨뿌리나. 그러니까 그거를 유동성을 줄이면서 계속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더 쓰지 말고 빨리 은행으로 돈 넣으세요. 유동성 빨리 줄여. 그렇게 해서 금리를 올려놓는 상태에 어느 정도 정점에 달한 금리를 동결하겠죠. 동결하는데 그게 계속 유지되다 보면은 어느 쪽에선가는 계속 경기가 좋으면은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적정하게 금리를 딱 올린 상태에서 어느 쪽에서부터는 이제 한쪽에서는 힘들어지는 업종, 업황 그런 데가 생기잖아요. 나 힘들어. 금리가 너무 높아서, 조달금리가 높아서 나 감당이 안 돼요. 나 진짜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지표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해 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경제학 논리인데, 그냥 지금도 무슨 방송 나와서, 남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되니까 정상적인 정보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내년에 금리 인하할 것 같고, 내년 인하하면 언제 인하해? 빨리빨리 인하하지. 인하하는 거를 왜 인하하는지를 생각해보라. 금리를 인하하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의 중동 국가에 이스라엘의 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리가 뭐 바뀔 일이 뭐 있어?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심화돼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심해져. 전체 글로벌 국제 경기가 어려워져. 어려워진데 거기다 금리 때려 올려버려? 다 죽으라고? 에이구, 참. 그럼 금리를 내린다는 건 뭐예요? 금리 내렸다 숨통 트이겠다. 그게 아니라니까. 금리를 한번 내리기 시작해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관점이 생기면 바닥금리 인식이 잡힐 때까지는 시장은 무너진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은 나중에 다시 상품, 환율, 유가, 교육 기준이 잡힌 다음에 그때 기준에서 설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진짜 시장이 붕괴되냐 안 붕괴되냐 그걸 따지려면 시대 수프리미엄 하나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어제 9일날 야간에 교육 들으신 분들, 또 10일날 장중에 교육 들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벌써 이미 굉장히 긍정적인 그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2024년도에 대선이 있어요. 그럼 2024년 들어서자마자 이제 대통령 후보 선출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여론조사 나오고 계속 그 여론조사 나와요. 그게 2020년도 4년에 한 번씩이잖아요. 대선이.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민주당 쪽으로 승기가 잡히면서, 결론은 민주당의 승기가 잡히면서 어떻게 돼? 민주당의 가장 대표적인 게 IT. 근데 공화당 정부에서도 IT가 강했어. 시대가 바뀌면서 이 기준. 그리고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요? 민주당 하면 가장 큰 게 뭐예요? IT. 그 다음은 뭐예요? 친환경이잖아요. 북극곰이 물속에서 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탄소 배출권 우리 조정합시다. 그렇게 해서 처음 발효된 게 90년대에 파리 기후협약. 죄송합니다. 교토정서. 클린턴 대통령이 교토정서 사인을 합니다. 근데 공화당 들어오자마자 부시 대통령이 바로 해지를 해버려요. 탈퇴. 그렇게 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또 들어와서 파리 기후협약. 근데 또 파리 기후협약 들어갔더니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탈퇴. 이거 어떻게 하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려는 거야? 결론적으로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이전에 이미 우리는 2022년 9월 달에도 여러분들이 생각도 못 하시는 그 시점에 이미 벌써 정책 얘기를 했고, 저 정책 얘기는 2020년도부터 했고, 그렇게 해서 미국의 정책의 기준에는 친환경의 기준에 청정에너지를 보는데, 예전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각광을 받았어. 그리고 지난해 8월 16일 날의 기준도 결국 2차 전지 랠리가 나오니까 이제 2차 전지의 IRA에 대한 효과 부분을 얘기했지, IRA 얘기 나왔을 때도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에 대해서 더 크게 언론에서는 부각이 됐어요. 왜? 앞전에 그렇게 흘러갔거든. 근데 잘 따져보면 2020년부터는요, 전기차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확장될 수 있다. 전기차에 대한 지원책이 나올 수 있다. 보조금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서 테슬라가 16배 오른 거예요. 2020년부터 2021년. 그리고 2021년 11월 고점 찍고 나스닥 11월이 고점이죠. 그 이후에 이제 조정받을 때 동반 조정에 75% 빠집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글로벌 시장에서 날아간 건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뭐 2025년도에 미국 시장에 70%, 80%의 점유율을 차지합니다. 아, 그건 그때 돼서 얘기하고, 점유율 차지하면 뭐해? 매출 비중이 안 나오면. 오늘 까마귀 날짜 매 떨어진다고 뭐 오늘 기준에 시장이 어수선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 어수선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만 약한 거고, 어찌됐든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고 테슬라가 그래서 가격이 나르려고 그래서 조정받았다 이거. 아니 괴풀이나 왜 우리나라만 조정받아? 2차 전지가 우리나라만 있어? 아무리 그래도 아니잖아요. 아, 비중이 높아서? 오케이. 그 이전에는 2차 전지가 좋았나요? 업황이? 성장성은 부각이 됐어도 2차 전지의 실적이 작년 기준 대비해서 올해 또 3분기 실적 전망치 다 안 좋아요. 속된 표현으로 올해 미친 듯이 마지막 자락에서 날아가서 그런 거지. 어찌됐든 미국의 정책 부분에 대한 부분에 교토의정서, 파리 기후협약,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97년도에 교토의정서 발의가 되는데 선진국만 감축 의무를, 그리고 파리 기후협약에 대해서는 195개 참여국 모두 감축 기준을 그렇게 하고, 지금 클린턴 대통령 때 가입했던 거 부시 대통령 때 깨부시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들어온 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파기하고, 그 다음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탄소 배출권 난리가 나버리죠. 갑자기 뜬금없이 막 탄소 배출권 그러면서 2020년도에. 그러니 전기차가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나서 중간선거 앞두고 22년도 8월 16일 날 똑같은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해석 부분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원래는 이렇게 되면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예전에는 더 부각이 됐어요. 그 앞 정부에서는.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딱 이 내용이 그냥 전기차. 근데 해석도 이거만 한단 말이에요. 아니야. 이거 다 직역된 내용인데, 의료비 지원은 뭐예요? 오바마 케어? 오바마 케어의 실질적인 내용은 뭐예요? 바이오 산업에 대한 육성, 복제약품에 대한 육성. 복제약품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응? 아니, 제대로 된 R&D 비용 투자해서 약품을, 의약품을 만들어내야지. 부정적으로 공화당 입장에서의 기준에서 얘기를 한다면, 야, 제대로 만들어내야지. 누가 열심히 만들어놨더니 그거 몇 년 기다렸다가 그걸 복제약으로 딱 해가지고 복제약 기술 그걸로 해서 민주당 쪽은요, 의료비를 낮춰야 되고 약값을 낮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복제약을 많이 만들어서 서민들도 좀 많이 먹게. 그러니까 어디가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는데, 결론은 정책이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법인세 인상은 부자 증세.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자마자 기업들에 대한 기업 법인세를 어떻게 해줘요? 낮춰주죠. 그래서 그걸 부자 감세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혹시 IT에 대한 제재를 할까 했더니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 결론은 IT가 부자 증세를 했을 때, 민주당에서 부자 증세를 했을 때 IT가 수혜를 받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R&D 비용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거, 이런 내용들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환경청이 전통 에너지 업체에, 야, 탄소 배출권, 야, 이런, 야, 매연이, 이런, 야, 세금 많이 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유럽 쪽에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나서, 천연가스 조달도 좀 힘든 상태에, 야, 탄소 배출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니들끼리 알아서 하면 되지. 서민들 어떻게 하란 얘기야? 아니, 전통에너지 매연 때문에, 환경청에서 막 세금 더 그냥 부과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얘들이 그냥 개점 위협 상태로 개발도 못하고, 그러면 막말로 태양광을 헐값에 주든가, 이런 불만이 막 터져 나왔었죠,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그러니까 어느 쪽이 무조건 좋다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IRA까지가 이제 전기차 관련된. 근데 왜 지금에 와서 이런 내용을 언급을 하느냐. 9일날 야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은 공화당 쪽의 목소리가 커졌는데, 그럼 민주당 쪽에서 공화당이 지금 바로 내년부터는 대선 이제 진입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뭐 야당 입장에서 여당 까는 거죠. 당장 지금 이스라엘 사태에 대해서 어딜까요? 이란을 까면서 민주당을 까는 거죠. 그 기준에서 그러면 민주당 정부가 들어와서 가장 눈에 띄게, 가장 최근에 가장 눈에 띄게 수혜를 입은 섹터는 어느 거예요? 2차 전지가 아니라 전기차, 테슬라죠.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몇위? 6위까지 올라왔어요. 미국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서 지금은 이제 밀려 내려와 있죠. 조금씩. 그래도 10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테슬라가 16배씩 올라왔다니까? 16배? 테슬라 한번 쭉 봅시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16배가 올라오고 75%가 거품이 깨져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22년도 하반기에 2차 전지가 그때 한 차례 폭등이 나왔죠. 올해처럼이 아니라 에코프로가 더블 났고, 그럼 뭐 포스코 퓨처엠도 뭐 더블 났고, 금양 걔 미친 정신 나가는 뭐 미친 듯이 올라갔고, 걔가 대략적으로 한 700% 올랐나요? 작년 하반기에도. 어찌됐건 시가총액 뭐 700억짜리를 1조 2천억을 땡겨놨는데도 금융당국은 뒷짐지고 있어요. 우리 그 박순혁 작가님 아주 지금도 떳떳하게 걸어다니면서 이야 금양도 훌륭한 업체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그 700억짜리 1조 2천억을 만들어 놓고 지금 추풍낙엽이죠. 어찌됐든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릴 때 우리가 LG에너지솔루션이 올라가는 이유를 설명드렸고, 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이 아닌 좀 덜 오르더라도 LG화학에서 수익을 잡아냈고, 그리고 당연히 에코프로 7월 13일부터 해서 14일이죠 정확히. 에코프로 7월 14일 75,000원대에서부터, 그리고 7월 25, 26일 날 금양 상한가 갈 때 그때는 시가총액이 3천억 원대뿐이 안 됐어. 뭐 코딱지만큼만 들어가다가 금양 그 11조 되기 전에 3천억이었다고. 작년 7월 25, 26일 날. 말도 안 되는 뭐 원통형 배터리 얘기하고 앉아있을 때, 박수현 씨 나와가지고 그냥 2차 전지 헛소리하고 앉아있을 때. 어찌됐든 이 전기차의 테슬라가 못 움직일 때 기준에서도 하반기에 2차 전지가 우리나라에서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자, 고점 대비 테슬라가 75%까지 1월 달의 기준이죠. 밀렸습니다.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업체들의 기준에서도 테슬라 못 가는데도 여기서 뭐 날아간 이유가 IRA의 수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거는 중간 선거를 위한 정책을 재탕한 거죠. 민주당 정책, 원래 정책을 이렇게 더 강화할 거야. 근데 여기에서 중국 제품 못 쓰게 할 거야. 중국 깔 거야. 그러니까 공화당, 너희들이 공화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만큼 나 맞춰야. 이라는, 중동은 이렇게 뭐 그냥 끌어안겠지만, 나 중국 만만한 중국 한번 깨볼게. 그 제스처를 해서 중간 선거를 넘어간 거죠. 그래서 강달러를 기조를 잡아서 인플레이션 잡겠습니다. 중국산 저가 물량들 소비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강달러 기조가 그냥 나오는 기조가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 고점을 못 넘길 때 2차 전지 미친 듯이 날아갔잖아요. 그럼 그 프리미엄, 그 거품 어떻게 할 거야? 프리미엄도 하냐? 거품이지. 예? 결론은 미국의 공화당 쪽의 승기가 잡히면 그렇지 않아도 힘겨워져 있는 2차 전기차 산업, 힘겨워졌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전기차에 대한 차 가격이 사실상 그렇게 낮은 게 아니잖아요. 보조금을 주는 거. 또 충전소가 솔직히 뭐 지금 뭐 주유소만큼 많이 깔려 있나요, 우리나라도? 근데 아니 주유소 짓는 건 보조금 안 주는데 왜 전기차 충전소는 보조금 주고 정부가 만들어주고, 환경을 위해서? 그럼 민주당은 착한 사람들만 있는 거, 공화당 나쁜 사람만 있는 거야? 환경을 위해서? 맞죠, 그 말도. 그렇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해야지. 원유
매연 나오고 그거 쓰고 싶어? 싫어. 태양광 쓰고 싶어. 근데 태양광이 너무 비싸. 아직까지도. 어떻게 할 거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결론적으로 정책의 기준에 올라서 있는 쪽이 뭐 테슬라든 엔비디아든 뭐 엔비디아의 경우에도 뭐 프리미엄이 높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엔비디아는 지금 뭐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 이 위치에. 최고가를 뛰어넘고 5월달 이후에 최고가를 뛰어넘고 1조 달러를 넘기면서 시가총액 글로벌 6위, 미국 5위, 그리고 제가 볼 땐 글로벌 5위, 미국 4위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어쨌든 엔비디아의 그 흐름과는 테슬라는 조금 차별화가 돼버렸다. 근데 미국 시장 딱 하면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미국 시장 딱 생각하면은 여전히 이 바닥에서 944% 올라와 있는 테슬라의 기준이 대표적인 정책주의 기준이다. IT의 기준은 R&D 비용의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을 좀 줘서 그렇지 뭐 테슬라처럼의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이런 개념은 사실 제한적이죠. 그쪽은 실질 진짜 성장주로서의 가치 부분을 평가받은 거고, 전기차 기준은 정책의 기준을 많이 받은 거고, 우리나라의 2차 전지는 완성 전기차도 못 가고 앉아있는데 지 혼자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날아간 거고. 그러면 이번에 공화당이 입김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공화당이 입김이 커지면 그렇다면 2차 전지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프리미엄이 높으니. 미국의 전기차의 기준이 뭐 공화당 입김이 세졌다고 해서 테슬라가 폭락 나온다 그 흐름은 아니다 할지라도 정책에 대한 기준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저고점 대비 41% 아직도 밀려 있는 겁니다. 저점 대비해서는 944%고 아직까지 프리미엄이 있는 거예요. 근데 2차 전지는요. 우리 2차 전지는요. 밑에 듯이 올라가 있는데 뭐 자꾸 점유율만 얘기하고 앞으로 성장성만 얘기하고 아니 오더가 주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2021년도 하반기에 에코프로 BM이 10조를 수주를 해요. SK 온으로부터. 근데 그게 매출 이제 납품을 하는 기준이 24년부터 3년이에요. 응? 근데 그 사이에 시가총액은 9조에서 얼마까지 갑니까? 56조까지 올랐어요. 에코프로 BM이 9조에서 56조. 지금은 이제 다시 깨져 내려갔지만. 그 프리미엄이 말이 되냐 이거예요. 거기에 업황이 안 좋아져서 수요가 둔화돼서 야 생산 라인 조금 잠시만 멈춰봐. 그러면 지금 장밋빛의 전망은 다 사그러드는 겁니다. 근데 9일날 야간에도 그래서 우선순위에 불확실성이 확장돼 있고 부담스럽고 또 공화당 정부의 정책에 대한 민주당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의 기준이 우려되신다라고 한다면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쪽, 그 중에 당연히 우리나라 기준의 2차 전지 쪽을 정리 설정 범위를 잡는 게 옳다라고 잡아드린 거예요. 옳다라고. 응? 그렇게 해서 오늘 아니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오늘 2차 전지가 처음부터 약세를 뗐나요? 2차 전지 처음에 강세 뗐어요. 그러다가 밀리기 시작해서 급락이 나온 겁니다. 에코프로 BM이. 응? 2차 전지가 처음부터 약세를 떴다면 그래 중국발 뭐 또 테슬라의 가격이 벌써 다 노출돼 있던 내용이거든. 그럼 개장초부터 약세를 떴으면 그 내용으로 밀렸구나 할 텐데 그게 아니야. 강세를 띄다가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에서 판매가 줄어들었다. 그건 이미 다 노출돼 있던 내용이에요. 그게 오늘의 주가를 밀고 내려간다면 개파락이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랬잖아. 그럼 뭐예요? 추세적인 하락이라는 겁니다. 추세적인 하락. 추세적인 하락. 그 추세적인 하락을 거슬릴 생각을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니 하루 이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의 기준이다? 이거 어떻게 이 추세를 돌릴 것이에요? 하루에 4조씩 터지던 거래대금이 이 거래량 절대 보지 마시라 그랬어요. 거래대금이 중요한 거라 그랬습니다. 하루에 4조씩 터져버린 이 거래대금을 어떻게 수반을 시킬 거냐 이거야.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지도 않아. 수급도 개판이야. 속된 편으로.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MSCI 지수에 편입된 패시브 자금 그게 들어오면서 마감 동시 효과에 손바뀜이 있었던 거지. 이날 공매도가 때려 팔아서 공매도 얘기 그만해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7월 여기까지 공매도가 700억에서 1조 4천억까지 늘어납니다. 1조 4천억까지 늘어날 때 결론은 주가가 올랐어요, 내렸어요? 올랐잖아. 공매도가 나왔다고 주가가 빠졌어요? 아니잖아. 근데 왜 거짓말하냐 이거야. 공매도 그만큼 공매도가 수요 스키즈가 발동이 되면서 주가 폭등 난 거야.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 공매도가 나왔는데도 올라가도 뭐라고 하고 정확히 9월 달에 어떻게 되냐면요. 공매도가 줄어듭니다. 9월 13일까지. 9월 13일까지 공매도가 줄어드는데 그 주가는 밀려요. 공매도 규모는 줄어들어. 공매도는 매일매일 나왔어요. 근데 이전에 때렸던 공매도는 대사갔지. 이전에 때렸던 애들이 더 많이 사갖고 공매도 때리는 애는 별로 안 돼. 13일까지 해서 공매도는 줄었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늘어났다가 그 공매도 때문에 지금 막 주가가 밀린다? 에이. 오늘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준에서도 뭐 에코프로의 강보함 0.6 그리고 0.83까지 올라갔다 7.27까지 밀려 내려갔어요. 외국 기관에 샀는데도 수급이 좋으니까 좀만 견디면 돼. 아니라니까 죽을 수 있다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공매도차 상한이에요 이게 일정 범위가. 자, 뭐 2차전지 뭐 우리 한 주도 없는 거를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공식적으로 7월 말 8월 초에 전량 매도 끝.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몇몇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못 팔아. 지금도 못 팔아. 지금도 AS 해달라고 해서 다 팔라고 해도 오늘도 안 팔아. 오늘도. 근데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기준이 가장 중요한 거라서 1. 공화당의 입김이 커진다. 그렇게 되면 이란 관련해서 지금 입김이 커질 수 있는 범위에 예를 들어서 입김이 커진다. 그러면 프리미엄이 많은 쪽 민주당 정부 들어서면서 민주당 정책에 의해서 프리미엄이 많은 쪽 미국의 기준에 전기차의 기준이 되고 우리나라 기준에 2차 전지가 되고 이것이 되돌려질 수 있는 상황 모멘텀이 있느냐 절대 없어요. 때려 죽여도 없어요. 이제 진바닥입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이제 진바닥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펀더멘탈적으로 진바닥입니까? 아니 실적 검증이 안 되는데 실적이 생각해 보세요. 현대차가 지금 40조야 40조 시가총액이요. 2억 1,100만 주짜리 19만 원이 이탈됐어. 40조. 근데 이 에코프로가 장중에 40조를 넘깁니다. 153만 9천 원 곱하기 계산을 해보죠. 2,600만 주 수준이죠 얘가. 주식수가 좀 늘어났어요. 26 곱하기 153만 9천 원 얼마예요? 40조입니다. 얘 영업이익이 지주사예요. 자기 영업이익도 아니고 지주사의 연결실적의 기준에 6천억인가요 얘가? 영업이익이 올해? 그냥 막 그냥. 현대차 영업이익이 14조 14조. 그 프리미엄에 대해서 저평가라고 볼 수 없잖아요. 저평가라고 볼 수 없는 애를 바닥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게 펀더멘탈 상의 바닥이라고 표현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증권사 보고서 자체도 안 나와 얘는. 해석할 내용도 없는 거야. 지주사에 뭘 그렇게 어려워. 실적 대비 개판인데. 우리 배터리 아저씨 멋있는 배터리 아저씨 뭐라 그랬어요? 영업이익이 636억에서 6천억을 넘기고 7천억을 넘기기 때문에 10배 이상 올라오는 게 이거 정상입니다. 펀더멘탈 분석도 못하는 저 여의도에 저 정신 나간 것들이 손실이나 내고 있지. 쥐가 정신 나간 거예요. 저보다 2살 어리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게.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삼성전자가요. 삼성전자가 올해 실적 대비해서 내년에 실적이 5배 올라가요. 7조에서 33조 수준으로 5배. 4배라고 할까요? 그럼 주가가 4배 가나? 시가총액이 1,600조 가나? 지금 400조인데? 뭐 어디 대도 않는 그 비교를 현대차 보여드릴게요. 현대차. 올해 사상 최대치 실적과 함께 올해 우리나라의 영업이익 1위입니다. 14조 7천억. 내년 내후년 전망치도 그렇게 많이 하회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보신 에코프로의 기준 얘를 뭐 깔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뭐 작년에 에코프로 안 들어갔어요. 올해 에코프로를 안 들어갔어. 다 들어갔어.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정점 찍으니까 나온 건데 이 에코프로의 영업이익이
올해 얼마예요? 5천억? 4,890억? 내년에 6천억? 아니 세상에 현대차가 응? 현대차가 14조 7천억. 그게 시가총액이 40조야. 아, 동네 창피하게. 그런 애들을, 그런 친구들이 진짜 펀더멘탈 대비해서 PER이 뭐 4배요, 3배요, 뭐 이렇게 되면 와, 이건 진짜 PER 대비, PBR 대비 진바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이야기는 할 수는 있어. 근데 기본적인 분석에서 진바닥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는 드물죠. 그러면 결론은 기술적인 분석에서 진바닥이 됐던 뭐가 됐던 기술적 분석에서 기술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단순 논리로 아니 뭐 내리 얘는 빠지기만 할까? 오를 수 있어요. 오를 수 있는데 오를 수 있는 한계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에코프로가 그나마 덜 밀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그나마 덜 밀렸는데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포스코 홀딩스 어때요? 이게 8조예요. 우리나라 역사상 8조의 거래대금 찍은 거는 포스코 홀딩스의 시가총액의 10배에 놓여져 있는 삼성전자가 8조 3천억 찍은 게 최고입니다. 21년 1월 11일 그날 이후에 삼성전자는요 8조 3천억 찍고 4조 5천억 한번 찍고 그 다음에 3조를 넘겨본 적이 없어요. 얘는 이게 8조야. 그리고 이날이 4조를 넘깁니다. 4조 6천억 넘기는 날, 요 날이거든요. 24일 날. 23% 올라갔죠? 장중에 10%가 밀렸어요. 23% 올랐다 장중에 10% 밀려. 근데 안 팔아? 그러면 24일 날 장중에 23% 올랐다 10% 밀렸는데 안 판 사람이 여기서 팔 수 있다고? 에이, 뻥치지 말라 그래. 여기서 어떻게 팔아? 16%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4%로 끝났는데 16% 올라갔다 좀 밀리면 팔겠어? 여기서 10% 밀려도 안 파는 분들이? 그잖아요. 그러나서도 버틸만 하지. 근데 얘가 이제 45만 원, 40만 원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때 돼서 곡소리 나는 거예요. 그때 돼서. 아니 간다는데 내려올까요? 아니 간다는데 왜 외국인 기관 메이저는 아무도 안 사? 올해 들어서 개인들만 25% 이상을 샀어요. 그렇게 좋다는데 왜 메이저는 아무도 안 사냐고. 기술적인 분석의 기준에서는 바닥에서의 기준도 마찬가지고 고점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대금이 터지고 꺾이면 이건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2년 이상을 우리 그 원고 내역 보시면은 2년 이상을 가지고 온 2차 전지예요. 지금의 실적 범위 다 한번 같이 놓고 비교해 보세요. 이건 뭐 정신없게 돼 있긴 하지만 파란 색깔은 2차 전지고 빨간 색깔은 IT와 자동차의 기준입니다. 실적 보세요.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2020년부터 우리가 LG화학, SK이노베이션 매매 안 했나요? 매매했죠? 얘들의 1년 동안의 누적 상승률이 357, 354, 494가 적어요. LG화학의 경우는 시가총액 7위에서 시가총액 7위에서 3위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2020년도, 2022년도의 기준에 LG에너지솔루션의 탄력적인 흐름, 그 흐름과 함께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2위짜리가 80% 올라와요. 그러면서의 흐름이 2차전지 22년도 하반기에 금양만 얘만 미친 듯이 762% 올라온 거예요. 2022년 하반기에 4,440억짜리 2,600억 시가총액이 그거를 11조 3천억까지 땡긴 겁니다. 이게 주가 조작 아니면 뭐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응? 몽골의 광산이 110조의 가치가 있습니다. 에라이 확 그냥 한두 번 당해보시냐고. 응? 난 박순혁 씨 난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 박순혁 씨의 역사라고 표현해도 그 사람 얘기를 하면은 그냥 다 이거예요. 금양 세일자로 나왔다가 쥐가 무슨 30년 동안 여의도에 있었어. 그 아주 그 본인이 인터뷰한 내용 다 보면요. 72년생인데 증권사 입사할 때 그럼 군대 갔다 와야 되니까 아무리 빨리 들어가 봐야 군대 갔다 와야 되니까 25 혹은 27이에요. 퇴사가 2008년입니다. 지점장 하셨던 분이 자문사를 냈다고 해서 거기에 갔대. 스카웃 때 갔대. 무슨 자문사를 스카웃 돼서 들어가나? 증권사가 커, 자문사가 커.
증권사가 커요. 뭔 소리 하고 있어. 어? 그 자문사에 스카우트 되기 개뿔. 거기 갔는데 사모님한테 혼났대. 돈 못 벌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법인? 본인이 다 인터뷰 해놓은 거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저기 해놓은 거를. 응? 그래서 돈 못 벌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자문사에 잘 나가고 있어야지. 그게 아니라 법인 보험을 하셨대. 보험하신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증권 쪽에서 떨어져 나간 거 아니야 어찌됐건. 아니, 능력이 되면 증권사에 계속 있었어야지. 법인 영업하는 증권사, 법인 영업하는 이제 보험사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금양의 유광지 회장을 선배님이라고 부르든가 그 학교 선배인가 뭐 그러실 거예요. 근데 서로 모르고 지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소개받았다 분명히 자기가 해놨거든. 언제? 21년 9월에 소개를 받아서 금양에 합류를 했습니다. 합류도 아니지. IR 계약을 하고 명찰만 사회 홍보 이사라고 달고 나와서 3프로든 케이블 경제TV든 돈 주고 방송 나온단 말이에요. 그 상장사에서 돈 내고 돈을 내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내고 나와서 케이블 TV에서 자기네 회사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 홍보하고 뭐 CEO 초대석 이런 거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금양에 박순혁 씨가 대행을 한 거지. 어? 그게 정확히 언제냐면 2022년도부터예요. 그러니까 2021년 9월에 처음 유광지 회장이라는 분을 서울증권 출신이에요. 그냥반도 증권사 출신이라고. 금양 인수해서 뭐 다 돈 빌려서 인수했겠지. 그래서 결국은 지분의 80% 가까이를 계속 담보대출을 해놓고, 응?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겨레에서 깐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고 나서 2022년도 7월 달에 주가 보시면 이때 사고 싶죠? 박순혁 씨가 자기가 주식 있었는데 다 팔고 IR을 했대. 사명감을 갖고 확 그냥 쥐가 이게 4천원짜리가 이렇게 올라올 줄 알았으면 그걸 왜 팔어? IR은 그냥 능력껏 도와주면 되는 거지. 무슨 자기가 무슨 잔다르크처럼 뭐 영웅인 것처럼 엉뚱한 소리 하는데 그게 아니라 2차 전지를 앞에서 이런 업체들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결국은 금양을 갖다 껴요. 규모가 안 되는 애를. 근데 이때 껴놓은 이유가 2007년도의 기준에 그러니까 아마 5월부터인가 활동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07년 8월에 전환사채 물량 800만 주를 행사합니다. 5천원 미만의 800만 주를 행사합니다. 그 5천원 미만의 800만 주 행사하는데 유광지 회장이 240만 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12반행할 땐 유광지 회장이 돈을 넣은 게 없어요. 뒷거리를 한 거지 사실은. 그렇게 해서 240만 주가 5천원 미만의 유광지 회장한테 넘어간 겁니다. 그럼 240만 주 곱하기 5만 원에만 팔아먹었었다 해도 5만 원에만 정리를 다 했다 해도 정리 안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은 뭐 공실 한번 보긴 봐야 되는데 그럼 얼마 이득이 난 거야? 그 세일즈 몇 번에. 아직까지 단 하나의 생산품도 없고 이제 뭐 공장 삽질하기 시작한다고 계약 한 번 한 거고 콩고 몽골 그런 그 MOU 또 계약 체결 가지고 주가를 뭐 700억짜리 저걸로 따지면 2600억짜리를 11조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2차 전지에 비교를 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빼야 돼. 빼고 나면은 22년도에 이렇게 LG에너지 솔루션의 기준에 80% 시가총액 2위짜리가 80% 올라올 때 그때 기준에 22년도 하반기에 포스코홀딩스는 45%, 포스코 퓨처엠 138%, 에코프로비엠 37%, 얘 137%. 최저점에서 고점까지의 기준을 잡을 때. 그럼 얘네가 이때 22년도에는 왜 올라왔어요? 올라온 이유는 한번 들어봅시다. 얘는 7월 달에 대규모 수주가 있었어요. 7월 10일인가요? 7월 28일인가? 하여간에 GM사로부터 12조, 13조 하여 그 수주가 들어오면서 거기서부터 얘도 스타트. 에코프로 BM 얘는 실적이 7월 13일 날 나왔지만 요거만 움직였죠. 얘는 그 무상증자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에코프로는요.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이 2조가 안 되는 애였어요. 우리가 들어간 건 7만 5천 원대의 기준이고 어찌됐건 137%. 그럼 시가총액 2위에 80%가 값져요? 아니면 뭐 얘네가 값질 수도 있지만 그럼 결론은 끌어준 건 누구야? 시가총액 2위가 그 분위기를 끌어준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작년 하반기에 2차 전지가 간 내용은 2020년도에 LG화학, 그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간 거는 테슬라의 초강세, 16배 강세에 동반적인 2차 전지 당연히 가는 거지. 창사 이래 처음으로 2차 전지 부분이 LG화학에서 흑자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을 IPO를 할 수 있었죠. 적자회사를 어떻게 IPO를 해? 그 덩치 큰 애를 못해. 배임에 걸린단 말이에요. 돈을 넣는 사람들이 자칫. 그러고 나서 2022년 하반기 기준에 얘는 그런 대규모의 수주가 있었고 얘는 7월 13일 날 실적 발표 나왔는데 얘가 실적이 좋았던 거지. 얘는 지주사잖아요. 근데 얘 가벼운 애가 얘가 조금씩 움직이는데 결론은 얘는요. 원통형 배터리 개발했다고 헛소리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 번째로 그걸 생산하고 있나? 안 하잖아 지금. 결론은 이 상태에서 2차 전지의 강세 속에 정확히 언제요? 8월 16일 날 IRA가 터졌는데 그게 재료인지 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야 폐배터리라도 갖다 써야 될 거 아니야. 중국산 못 쓰게 하는데 폐배터리라도 갖다 써야지. 그렇게 되면서 기아도 폐배터리 쓴다 하고 대형 3사도 폐배터리 쓴다 하고 그러면서 세비캠이 나 폐배터리 수혜주야. 성일하이텍이 나 폐배터리 수혜주야. 그러니까 옆에서 코스모학이 나도 폐배터리 수혜주야. 에코프로가 나도 폐배터리 수혜주야. 아니 개풀이나 무슨 폐배터리 뜯어다가 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그룹주들이 부각이 되면서 야 무슨 개뿔 폐배터리야. 야 우린 염호가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기준에서 우리는 자원 해결을 했기 때문에 유통망도 있고 우리는 광산도 갖고 있어. 우리가 실질적인 대박주야. 천하의 포스코 그룹주들이. 그 랠리가 이거예요. 그런데 금양은 내세울 게 없으니까 9월달에 한 번 더 때립니다. 뭘 때려요? 9월달에 원통형 배터리 이질하고 있어요. 7월달에 그거 해놓고. 그러고 나서 바로 뭐 리튬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금양이 콩고에 우리가 광산 개발하겠다. 뜬금없이 와우. 외교부에서 바로 까줘. 콩고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더니 금융당국이 또 까줘. 야 그거 뭐야 정확히 얘기해봐. 아예 뭐 좋으면 사고 아니면 말고 아예 어쩌고저쩌고 횡설수설하다가 10월 달에 콩고를 가는데 우리 박순혁 작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다녀요? 이거 콩고 왜 가겠어요? 경영진들이 왜 가겠어요? 계약하러 간다니까. 계약제가 온다니까. 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근데 왜 금융당국을 안 잡지?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그 부분은 공정하게 공시를 하세요. 해서 공정공시인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근데 그거를 케이블 TV, 유튜브 이런 쪽에 나와서 아니 왜 가겠어요. 도장지가 온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세 번째 금양의 상한가가 10월 말에 나옵니다. 상한가 찍고 밀리고. 그러고 나서 11월 9일 윤정두 생일날 네 번째 상한가를 한옥가 앞두고 41,500원 찍고 밀리죠. 우린 4만 원 전량 매도. 그리고 장 끝나고 콩고 계약했습니다. 공시 뜨고. 그럼 미리 다 노출시킨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개파락 9%, 종가 마이너스 20%, 그 다음날 추가 폭락, 41,500원 찍은 애가 하루 이틀 만에 3만 원이 깨져요. 그러니 2차 전지에 지금에 와서 포장해서 2차 전지가 우리나라를 매겨 살리고 그런 내용 작년에 하나도 없었어. 농담이 아니라. 박순혁 씨? 아니야. 그래 놓고 금양 고점 찍고 깨져 내려갈 때 없어졌다가 만들어 놓은 자료를 모아서 허접자는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고 도서안원을 냈죠. 그 도서가 2월 달부터 2차 전지가 우리나라에서 날아가다 보니까 그 도서가 베스트셀러가 돼버린 거야. 2차 전지 도서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뜨기 시작하니까 4월, 5월 달에 부르기 시작한 거지. 4월경에. 그러다가 고점 대비 또 50% 빠졌잖아요. 금양이 50%씩 빠지고 에코프로가 82만 원 찍고 50만 원 깨지니까 5월 23일 날 정확히 나 활동 안 해. 은혜를 입은 것들이 나한테 있다고 하면 돼. 그러고 나서 없어졌었어요. 그러다가 7월 즈음에 다시 여기저기서 불러서 케이블에서 내가 선구자야. 내가 다 얘기해줬지. 언제?
2022년 하반기에 그냥 주가 조작에 앞장선 거지. 그러면서 앞에 있는 거는 들러리로 내세웠던 거고 그 내용이 맞는 내용이 대부분 제한적이죠. 그리고 애널리스트들 분석 내용을 가져다가 다 쓰면서 결국은 또 애널리스트를 욕해. 그들의 분석 내용을 훔쳐다가 쓰면서. 본인이 그 분석할 능력 안 됩니다. 나 2차 전지 뭐 언제부터? 아니 법인 보험 영업하던 양반이 언제부터 2차 전지 대가가 됐어? 유광주 회장 만나서 야 우리도 2차 전지 한번 붙어보자. 2020년도에 테슬라가 16배 올라왔으니 우리도 발포제 업체인데 아무 상관이 없는데 2차 전지 한번 해볼까? 그게 11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2차 전지 실체가 없어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의 기준은 2020년 테슬라의 16배에서부터 형성이 된 거고 지금 뭐 앞으로도 시장이 끝내줄 것입니다. 아니잖아요. 시장 지금 어려운데 무슨 얘기야. 그 결정타를 다시 한번 날려준 거는 중국에 대한 내용은 이미 노출돼 있던 내용이고요. 노출돼 있었잖아요. 중국 거 연휴에. 근데 강세로 시작했잖아. 노출돼 있는데도 강세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별 상관 신경을 안 쓰다 결국은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얘도 노출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란에 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란이 불거져 있고 이 이란이 불거짐으로써 공화당의 입김이 세지고 그 입김이 세짐으로써 민주당 정책에 가장 수혜를 받던 전기차의 부분이 뭐 한 방 더 맞을 수도 있다. 뭐 테슬라가 폭락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아예 없을걸요. 아예 없죠. 근데 벌써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신 게 뭐예요? 2024년도에 민주당이 승기를 잡게 되면은 IRA 파기하지 않겠습니까? 2차 전지 옹호론자들은 아니에요. 상하은 다 통과하고 어떻게 파기를 하겠어요? 다 파기해 왔어 지금까지. 지금까지 다 파기해 왔고 7개 국가가 협의한 이란과의 핵협상도 한 방에 파기시켜버려요. 우리나라 FTA 뭐 그게 상하은 통과 안 한 거야? 우리나라 힘없다고 이 녀석들이 우리가 지들 채권을 얼마나 많이 사줘요. 근데 우리한테 함부로 하고 이 녀석들이 바로 파괴버리잖아.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자마자 야 FTA 다시 해. 자동차 다시 해. 그게 공화당의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 표를 얻기 위한.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뭐 자동차 업체를 완전히 공화당 쪽에서 우리를 막 죽여버려? 아니단 말이야. IRA 해놓고 막 우리나라 전기차 업체들, 자동차 업체를 죽여버려? 아니란 말이야. 정치적인 쇼의 흐름은 어느 정도는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사야 되느냐? 남 욕하지 말고 무엇을 살까? 남 욕하지 마세요, 윤정도. 너는 뭐 잘났어요? 오케이. 뭘 살까의 기준이야. 그럼 공화당 정부 거 사자고, 방산주 사자고 얘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불확실성이 있을 때 기준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뭐를 기준을 잡는다? 여러분들의 심리가 불확실성이니까 실적 및 업황, 호조의 종목에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 있는 거. 뭐? IT, 반도체, IT의 반도체인 거죠. 뭐. IT 기준의 반도체, 그 다음 자동차. 그리고 이 기준에 실질적인 2차 전지에서 실적이 있는 기준. 뭐 삼성 S대 오늘 좀 강세를 떴는데 LG화학 시간에서 그나마 좀 돌려놨어요. LG화학 우리 기준은 이렇습니다. IT를 지금 7월 말까지 50% 이상의 비중을 채워놨던 2차 전지의 흐름처럼 IT를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편입의 설정범위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 IT를. 그런데 IT 기준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를 50%로 채워놨어요. 왜? 한미반도체 이런 쪽도 소부장 쪽의 기준에 편입 설정을 잡아놨지만 오늘 한미반도체 6% 깨졌어요. 프리미엄이 있는 쪽에 대한 부담 요인이 그렇게 크단 말이에요. 우리도 일부 갖고 있어요. 전략적인 기준에. 그렇다 손 치더라도 뒷받침돼 있는 쪽을 본다는 거예요. 뭐가? 실적. 또 뭐가? 업황 호조. 또 뭐가? 그것을 인정한 메이저의 수급. 그러니까 IT 소부장 쪽은 실적 검증 받아야 돼요. 업황 호조라는 거는 뭐 2차 전지의 기준처럼 업황 호조세의 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2차 전지는 성장성인 거고 이제는 업황 호조가 아니야.
정점 찍고 다 깨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신 거고. 그 전기차에 테슬라가 그렇게 무너진다는 거, 알고 계시는 거고. 그잖아요. 결론적으로 IT의 기준의 소부장 쪽의 기준은 실적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검증을 받아야 돼요. 검증 받아야죠. 다만 업황오조세에 대해서는 뭐 그것도 검증을 받아야겠지만 메이저들의 수급이 뒷받침돼 있다. 우리가 강연회를 3번을 했습니다. 올해 호텔 강연회를 3번을 했습니다. 공지사항에 그게 다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2월 25일 날 강연회를 했어요. 그럼 2월 25일 날 강연회를 했으면 어떨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2월 25일 날 강연회 할 때 뭐라고 했을까? 특별 강연회 2월 25일 2월 25일 특별 강연회 여의도 콘레드 호텔 아트리오 홀을 빌려서 2월 25일 날 강연했을 때 원고가 뭘까요? 뭐긴 뭐겠어. 1월 26일 날 남들 다 마지막 자락에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손절할 때 지금 이제 조금 있다 지나면 이제 에코프로 다 이제 윤정도처럼 목소리 센 애들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옹호론자들이 이거 괜찮다니까 괜찮아 얼굴 노래가지고 방송 나와서 이창훈 씨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본사에서 방송 못 나가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항의 전화 지금 얼마나 오겠어. 괜찮습니다 한 게 언제야. 최고점 찍을 때부터 지금까지 고점 대비 40% 50% 60% 깨지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10일 날 오후 방송에 선대인 TV에서 우리 박순혁 씨 나와가지고 채팅방에 글 썼다고 그 고소한다고 명예훼손으로 뭐 김민규 씨인가 누구를 야 너 고점에서 계속 물량바지 시켜놓고 뻔뻔하게 지금도 떠들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놨나 봐 글을. 그럼 반성해야지. 반성하는 게 아니라 당신 내가 고소할 거야 내가 120만 원부터는 에코프로 조심하라 그랬잖아. 이 정신너 700만 원 간다고 악을 쓰고 지도 3번 더 졌다고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 이 헛소리를 무슨 사이비 교주처럼 얘기해놓고 지금에 와서 그걸 따지는 분한테 고소를 한다고 이 나쁜 사람이 아주 그냥 우리가 여기서 뭘 얘기했겠냐고요. 1월 26일 날 정확하게 이게 지금 남아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1월 26일 방송 원고 자료가 남겨놓은 게 없어서 1월 26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포스코 퓨처엠의 편입 문자를 몇 번을 내보냅니까? 여기 있네. 7월 78회차 방송 원고인데 여기에는 문자가 아마 무방용이니까 있을 수 있겠다. 이게 1월 26일 날 무방 내용이에요. 우리 포트폴리오가 뭐야? 에코프로가 들어가 있어요. 22년도 하반기 또 1월 포트에 포스코 케미칼 그 기준에 5%로 줄여놨던 예를 잘 보시면은 1월 26일 날 포스코 케미칼 개장 전에 들여다 보십시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25일 날 상한가가 아니죠. 1월 3일, 1월 25일 상한가 갔어요.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에 양극재 핵심 기술 해외 활용인데 테슬라가 우리가 구정연휴가 25일까지였거든요. 24일까지. 그리고 25일이 구정연휴 끝나는 날이야. 근데 테슬라가 초강세로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그때쯤에,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이지 지금에, 움직이겠다라고 했는데 25일 날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를 가고 포스코 케미칼은 못 움직였어. 26일 날 움직이는데요. 개장초부터 해서 문자 14번 나갑니다. 14번. 26일 날 장중 방송이에요. 스윙 20%, 18만 5천 원에 20% 비중, 신규 편입자 건망, 그러고 나서 이 매수세이 나왔단 말이에요. 매수세이. 26일 날, 계속 얼마까지? 14번의 매수세이 나가는데 이 기준을 5분봉 보시면 이런 장을 우리가 기다리자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기다리자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야, 얼마까지 갔으면 70만 원까지 갑니다. 7,700만 주짜리란 말이에요. 7,700만 주. 그러면 시가총액 14조에서부터 얼마? 50조까지 올라온 거예요. 14조에서 50조. 근데 5분봉을 보시면 대빠꾸가 없어. 오늘 우리 정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잘 생각해 보세요. 거래 대금이
거래대금이 이때 당시에 5조 수준까지 내려왔었단 말이에요. 그게 조금씩 살아났던 거고 결국은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이 10조, 15조, 18조 때까지 올라서고 최고점 뭐 20조를 넘겼나요? 7월 26일 날 그렇게 형성이 됐었단 말이지. 예? 그렇게 거래대금이 지금은 급감을 해서 소형주나 아니면 변동성이 너무 확장되어 있는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 종가의 12%가 올라왔던 뭐를 했던 5분봉 놓고 보시면 오늘 장중에 최근 들어서 계속 움직일 때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대비 막 10%씩 밀렸다가 돌렸다가 해. 일봉으로는 계속 양봉만 다른 것 같지만 계속 양봉만 다른 것 같잖아요. 대박 나셨죠? 내가 뭐라 그랬어요? 신성 델타테크 대박이 났죠? 그냥 막 그냥 옆에 서면 2단 옆차기로 아주 그냥 이게 5분봉이거든요. 5분봉 놓고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고점 대비해서 15% 가까이 빠져내려오는데 이거를 여기서 안 자를 거야? 안 자를 거야? 오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일본 기준은 그냥 양봉이니까 대박 나셨죠? 이러면 속는 거야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냅뒀더니 진짜 대박 나네. 우리 선생님 최고네. 지금 이 장에 이렇게 훌륭한. 근데 장중의 기준에서 또 실질적인 기준에서 들여다보면 얘를 어떻게 유지하고 가냐고. 고점 대비 15%씩 빠지는데. 에?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5분봉의 기준에 2차 전지가 7월 26일까지 이런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매수 들어와. 거래대금 막 1조씩 터져. 쭉쭉쭉쭉쭉 뻗어가. 이날 14%대 폭등했어요. 이 당시 기준에는 2차 전지가 14% 나온다는 상상을 못하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 14%가 폭등이 나오는데 주변에서는 전부 다 팔래. 왜? 지들이 1월 달 돼서야 드디어 이제 손절 사인 나왔거든. 손절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얘가 폭등이 나오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거든. 근데 2차 전지 테슬라가 75%를 찍고 돌리더니 그냥 막 올라가더니 25일 시간에서 테슬라가 폭등이 나오네. 그리고 26일 정규장에서 갭상승 허벌나게 나오네. 그러니까 우리는 17만 6,500원 저점 이탈되면 손절합시다. 근데 2차 전지를 가져가실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렇다면은 우리는 LG화학과 포스코 케미칼의 기준에서 비중 다 줄여서 20%만 유지하고 갑시다. 50% 이상 작년 하반기에도 채웠으니까. 결국은 이날 14번의 문자와 함께 끝까지 매수, 그 다음에 1월 31일 날 차익 실현 기준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범위의 기준에 2월 1일 날 정확히 9%가 움직여요. 누가? 에코프로 BM이 이거 안 보고 다 쳐도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다 매매를 했고 검색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2월 1일 날 정확히 장중 고점 9%입니다. 매직 계산기에 종목 검색기에서 떴을까 안 떴을까? 떴죠, 당연히. 9.82까지 올라왔죠. 응? 9.82 수급까지 이땐 들어와서 한 3% 들어왔어요. 거래대금 2,500억. 이 당시에 1,000억만 넘어도 들여다본다라는 기준이었어. 왜? 1,000억만 넘겨도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전후에 들어오니까. 근데 거래대금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응? 에코프로는요, 정확히 2월 7일. 얼마? 21.88%인가? 기억이. 21%인가? 22.81%인가? 22.81? 한번 봅시다. 21.81. 2월 7일입니다, 정확히. 2월 7일. 21.82. 이야, 진짜 윤정도 대박이다. 정확히 떠주셨잖아. 21.82. 조금 전에 발음이 내가 81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22.8이라고 그랬나? 어찌됐건 거의 비슷하게 맞췄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꼬리를 달고 내려와서 13%까지 꼬리를 달고 내렸어요. 장중에 6% 7% 늘려서 전량차익 실현, 관망, 그 다음 편입.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때 여기까지 해서 거의 150% 이상 200% 가까이 올라오는데 거래대금은 1조가 안 나왔어요. 거래대금 2월 말에 1조 가까이 터진 게 성일하이텍이 먼저 거래대금 터졌고, LNF 거래대금 터졌고, 그리고 결론은 에코프로가 이 이후부터 해서 나와. 그러면 지금 강연회 때 어떻게 했다라는 거야? 강연회 때 2월 25일 강연회 때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가 2차 전지 비중을 그렇게 허벌나게 설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뭘 어떻게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에코프로입니다. 코스모 그룹입니다.
그 중에 시가총액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니까 우리는 어찌됐건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의 병행의 기준을 잡습니다. 이게 2월달 25일날 강연의 에코프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4월 1일날 우리가 무엇을 하죠? 4월 1일날 우리가 정확하게 종목 검색기를 오픈을 하고 4월 1일 강연회를 해요. 3월 23일 날 정확히 무슨 일이 나옵니까? 3월 23일 날. 3월 23일 날 4월 1일 강연회 어디 있어? 4월 1일 강연회. 공지사항에 4월 1일 강연 넣지도 않았었나? 그럴 리가 없는데. 강연회가 없어져 버렸네. 일단 어쨌든 여기 있네. AI 출시 기념. 왜 6월 5일 날로 돼 있지? 어쨌든 4월 1일 날 강연회를 해요. 4월 1일 날 강연회를 하는데 그 4월 1일 날 강연에서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뭘 설정해 드려요? 종목 검색기를 배포해 드리잖아요. 4월 1일 날. 결론적으로 4월 1일 날 강연회에서는 뭐를 오픈을 해 드릴까? 4월 1일 강연회에서는 당연히 2차 전지의 기준을 또다시 잡아 드리게 되죠. 왜요? 4월 1일 강연의 2차 전지의 기준은 그 당시 기준에 3월 23일입니다. 명확히. 3월 23일 기준에 에코프로가 어떤 흐름이 나와요? 82만원 찍기 전에 장중에 9% 올라서 50만원을 찍습니다. 그러고 나서 장 막판에 15분 동안에 밀려 내려온 게 마이너스 10%까지 내려와요. 40만 6,500원. 그리고 종가는 45만 1,000원. 이때 금양 상한가 수준에서 약보합까지, 이수학 상한가 수준에서 역시 약보합까지, 에코프로 BM 24% 올랐다가 강보합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돌려놓고 끝났어요. 장족형이죠. 이때 어떻게 해서요? 뭘 어떻게 해요? 편입, 유지, 목표지가 설정. 결론은 4월 1일 강연에 이때 오신 분들은 에코프로를 50만 원에. 나머지 마찬가지. 전부 2차 전지, 이 당시 기준. 8월 5일은요. 8월 5일 강연회에서는 2차 전지 전략 매도의 기준과 함께 무조건적으로 나는 2차 전지를 꼭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또 새로 사고 싶다 하시면 그나마도 에코프로, 그나마도 포스코 홀딩스. 근데 저는 절대 매수세는 안 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왜?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고 그나마도 포스코 DX가 개인 누적 수급이 그나마도 일부 있다. 얘가 뭐 끝내주고요. 더 끝내주고요.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 윤정두가 알면 얼마큼 알겠어요. 속된 표현으로 2차 전지 내가 뜯어서 봤어? 김영익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유튜브에 잠깐 봤는데 그냥 이렇게 겸손하게 웃으시면서, 근데 방송 나오신 분들은 다 척척 박사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모든 걸. 응? 저희 VVIP 회원님 중에서도 상장사 대표분들도 계시고 해외 상장사 대표분들도 계시고 대그룹 임원도 계시고 대그룹 CEO 역임하셨던 분도 계시고 인사위원도 계시고 뭐 정치하시는 분도 계시고 의사 선생님도 계셔요. 그 자기 사업 하시는 분도 계시고 1차 벤더도 계시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라고 뭐 얘기하긴 그런데 뭐 그냥 뭐 시황을 돈 받고 팔고 뭐 굉장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방송 나오고 한국경제TV에 시황을 막 돈 받고 팔아. 남의 거 시황 번역해가지고. 어찌됐건 대단하신 분이라고 들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분이 자동차 1차 벤더 대표이사님이셨단 말이에요. 철강 얘기할 때 와 대박이다 해가지고 들었는데 갑자기 자동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이탈하고 나왔대요. 야 이거 너무 심각할 정도로 그냥 빈수레구나. 그때부터 그게 뭐 그 이전에도 이제 제가 그걸 가장 깨우친 게 2008년 그린 정책 기준에 2008년 9년 2009년
LED 우리나라에 난리 나고 이제 뭐 난리 나 있을 때 지금 까불까불 대는 친구들하고 똑같은 거죠. 남의 거 다 훔쳐다가 뭐 그걸 좋게 표현하면 열심히 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걸 가져다가 막 대단한 것처럼 이게 어쩌고요 저게 어쩌고요. LED 사업을 한답시고 고등학교 동창한테 뭐 그 당시 돈으로 십몇십억을 이렇게 뭐 손해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반나절 떠 있었던 적이 있어요. 슈퍼그램이 해가지고 강연회하고 뭐 하면서 네이버에 반나절 떠 있었더니 한 200명 전화 오더만. 농담이 아니라. 응? 한 200명이 회사로 전화. 그 중에 이제 애들이 걸러서 이제 이렇게 연락처 받아갖고 주는데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있더라고. 20몇 년 만에. 그래가지고 만났더니 무슨 뭐 자기네들 R&D 업체인데 형님이 R&D 업체 하시는데 뭐 4명이 있는데 뭐 기술 개발했는데 돈이 없어서 찍질 못한 그거 돈 한 번 대줬다가 십몇십억을 1년 만에 다 날려먹었어요. 근데 참 반성을 많이 했던 게 방송 나와서 윤정두가 얼마나 잘난 척을 했는데 지금의 요즘에 까불까불 되는 그런 분들처럼 2차 전지가 말입니다.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는데요. 양극재는 뭐고요? 음극재는 뭐고요? 뜯어서 봤어? 그거 어떻게 알았어?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 분석해놓은 거 훔쳐온 거 아니에요. 막말로. 그럼 겸손하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분석한 게 아니라요. 뭐 이래 양극재는 이거고 음극재는 이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그게 뭐 실적이 지금 뒷받침 안 되니까 검증 받아야 되고요. 그걸 기술적으로 봅시다 해야지.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야 이게요. 2차 전지가요. 내년 내후년에 전 세계를 우리나라가 장악할 거고요. 애국심 고치를 막 시켜 어쩔 때는. 2차 전지 빠졌는데 어떻게 해요? 당신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진짜로. 끽끽 웃어가면서 불과 며칠 전까지도. 기술적인 범위의 해석 범위를 놓고 봐야 되는데 어찌됐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 부분은 일단 당연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이에요. 첫 번째 기준에서 올해 들어서요. 특급 호텔 강연은 3번 한 거예요. 첫 번째가 컨네드 2층에서 아트리오홀에서 거기서 이제 강연을 해서 그때 한 55만 원에 진행을 했나요? 그때 한 50분인가? 근데 올해 2월 25일이면 어때요? 이제 막 2차 전지 살아나기 시작할 때예요. 시장 안 좋다고 할 때예요. 2차 전지만 날아갈 때예요. 참 지저분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예요. 박순혁 씨도 없어져갖고 어디 숨어 있었어. 금양 작살나고 그러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2월 25일 날 에코프로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한 강력한 끝내주는 옵션이다 이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실려 있습니다. 변동성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수급이 유입되고 있을 때예요.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4월 1일 기준에 종목 검색기 이제 그때 딱 출시되는 거예요. 유료로. 그렇게 됐을 때 역시나 2차 전지 강력하게. 그때 포스코 퓨처엠이 30만 원대 중반인가? 초반인가? 네. 에코프로가 50만 원이 안 됐어요. 그게 7월 26일까지의 어마어마한 폭등 수익. 그리고 8월 5일날 그때 오신 분들은 2차 전지 싹 다 팔았죠. 그러니까 행복하니까 8월 5일날 오신 거고 우리 VVIP 회원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악을 쓰는데 지금까지 못 파신 분들이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지금 이렇게까지 악을 쓰는 거예요. 저도. 못 파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팔라고 못 팔아요. 이거 이제 와서 어떻게 파냐고 그래. 팔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그러면 10월 14일에는 어떤 내용의 기준이 잡힐까요? 지금 2,400포인트입니다. 2,400포인트에 저는 농담이 아니라 연말까지 3,000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봐야 600포인트, 그래봐야 25%, 25% 지난 2020년 11월, 12월, 1월 둘째 주까지 주간 단위로 10주 만에 시장이 40% 이상, 50% 가까이 폭등 랠리가 나옵니다. 40% 이상이 올라왔어요. 2200에서 3300까지. 그럼 50%인가요? 10주 만에. 그 흐름을 지금 잡아 뽑을 수 있단 말이야. 지금 2차 전지가 돌려서 올라간다? 아니야.
왜 걱정을 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대바닥. 이렇게 내려와서 이 정도면 대바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점 찍고 최소 3개월, 최소 3개월. 그나마 더 수급이 좀 뒷받침되거나 해야 돼. 근데 거래대금 둔화됐다고 이걸 대바닥으로 해? 정신 나간 거지. 올라온 게 얼만데? 올라온 게 얼만데? 에코프로가 지금 10만 원에서부터 올 1월 말 저점이 11만 9천 원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 가격에서 아직도 80만 원이야. 아직도 폭등이야. 무슨 대바닥이야 이게. 실적 바뀐 거 있어요? 없어요. 뭔 소리 하고 있어. 실적이 개선된 거 있어? 아니야. 작년 대비 끝내주기 아니라니까. 올해 저점 대비 7배 올라올 정도로 실적이 아니라니까. 왜 자꾸 아니라는데 왜 자꾸 그래. 보여드려요? 다시 봅시다. 그러면 이치든지. 실적이 무슨 개풀이나 얘가 뭐 얼마나 개선됐다고. 에코프로 보실까요? 어딨어? 실적 나오는데 잠시만요. 여기 있네. 얘가 무슨 뭐 올해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얼마나 증가한다고? 전년도 거하고 비교하고 싶어요? 에코프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7,300억이고 올해 전망치가 지금 이것도 더 낮아졌어요. 이게 지금 10월 6일 기준이라고? 아닌데? 7,300억 맞나? 아닌데? 더 낮은 것 같은데? 어찌됐건 7,300억에 내년에 8,400억인데 뭐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2025년 되면 뭐 실적이 한 10배 올라올 거니까 그때까지 가져가자는 거야? 그때 사면 돼, 그때. 8월 5일날 강연에 오신 분들은요, 2차 전지를 무조건 다 파는 거예요. 그날까지 안 파신 분들 그 다음 싹 다 판 거예요. 그리고 포스코 DX에서 또 8월 31일 날 지금 마지막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손절한 게 우리도 타격이 커요, 사실은. 근데 잘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8월 31일 날 포스코 DX 전략 매도였죠. 얼마예요? 8월 31일 날 전략 매도 5만 6천 원의 전략 매도입니다. 그게 6만 3,800원이니까 6만 4,800원까지 가요. 그리고 우리는 종목 검색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2만 4,900원. 이거 얼마 갑니까? 24만 2천 원까지 갑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세 번의 전략책 실현하고 마지막을 놓쳤어요. 그 놓친 손실폭이 19만 원에 털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털어서 마지막 매수한 물량을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잘라내서 14만 원까지 밀려 내려올 때 손실을 봤단 말이에요. 비중이 그나마 10% 수준이었는데 비중 조절을 사실 못하신 분도 계시죠. 그러면 망연자실 하실 게 아니라 이 엄청난 좋은 기회에 오늘도 우리나라가 빠졌어.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돼. 야 진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은 기회구나. 왜요?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강세를 쪘고 일본이 초강세를 쪘는데 우리나라만 이 개뿔이나 무슨 2차 전지가 밀려서 그랬다. 2차 전지가 밀리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세를 유지했으면 되는 거야. 바보마냥 하이닉스 약법으로 끝나버리고 이 정신 나간 거지. 삼성전자 종가가 꼬리가 밀려버리고 그나마 LG전자가 초강세로 탁 튀고 올라와서 너무 행복한데 내일 선물 하나 드려요? 내일 개장초부터 LG전자 보세요. 거래만 터져준다면 LG전자 11만 원까지 다이렉트지. 거래만 터져준다면 오늘 실적 내용 나왔잖아요. 계속 지금 실적 내용 나올 걸 내일 개장 전에 전망치 또 코멘트 나올 수 있어요.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25% 증가했어요. 아니 시장이 이렇게 허벌나게 좋은데 하다못해 무슨 홍콩 항생까지 강세를 띠는 장에 이스라엘 강세야 지금 1.9% 올라와 1.09% 개뿔이나 무슨 이스라엘 이게 검색기에서 8월 31일 날 뜨고 1시에 방송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종목이나 많이 떠 검색기에 뜨고 상한가입니다. 이게 24만 2천 원까지. 이게 8월 31일 9월 1일 날 하나마이크론 22,000원에 4%에 뜨고 당일날 상한가. 다 1조 이상짜리 종목이에요. 9월 5일 날 루닛 18만 7,400원 얘가 얼마? 28만 원까지 가죠. 27만 9,500원까지. 27만 9,500원까지. 이게 당일날 상한가. 이게 검색기인 거예요. 검색기 기능이고 두산 마찬가지 5.48에 뜨서 상한가. 가장 최근의 기준에 어떤 거 있어요? 카나리아 바이오 9.05%에 뜨고 상한가.
카나리아바이오 9월 27일 날, 그리고 나서 10월 4일 날 카나리아바이오 또 뜨죠. 또 뜨고 나서 3% 뜨고 25.90. 9월 27일 날 카나리아바이오 맨 밑에 상한가 5,000원에서부터, 그러니까 결론은 얼마까지 간 거야 이게? 8,000원? 검색기에서의 기준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검색기 종목이 떠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7월 25일까지 이렇게 뜬다니까요. 얘네들이 어떻게? 에코프로 BM이 42만 3천원 4%, 이날 종가가 19.99로 끝납니다. 이날 종가가 42만 3천원짜리가 19.99, 그 다음에 26일날 또 포착되고 26일 고점이 58만 4천원. 58만 4천원. 얼마 올라온 거예요? 14만원. 얼마 올라온 거예요? 30% 이상 하루 만에. 30% 이상. 시가총액이 40조짜리가 하루 만에 30% 이상. 25일날 장중에 이렇게 떠있죠. 4%. 뭐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고. 응?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뜨고. 얘가 얼마가요? 다음날 9만 6,700원. 2만 원이 올라요. 30% 상한가 같은 다음날. 어? 요 가격 대비해서 30% 이상씩들이 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떠요. 장이 좋을 땐 막 이렇게 막 떠요. 뜨는데 조심하십시오. 이제 끝자락입니다. 응?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지만 과열의 위치입니다. 매도 신호 나오면 전량 매도하십시오. 매도 신호 나왔잖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얼마에? 93,700원에 매도 신호 나온 거예요. 93,700원에. 그러고 나서 응? 89,300원에도 방송 중에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또 에코프로 BM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얼마에 나온 거예요? 57만 5천원에. 매도 사인이. 고점 58만 4천원이고 57만 5천원의 매도 사인이. 에코프로 마찬가지. 148만 3천원의 매도 사인. 결론적으로 이 수익 범위를 확정질 수 있었던 거는 검색기 기능의 PC 버전에서 결론적으로 탈퇴 신호를 주는데, 탈퇴의 진입 시간이 13시 34분에 93,700원에. 지금 얼마야? 얼마냐고 얘네들 지금. 얘네들 전부. 27일날 추가적으로 폭락이 나오죠. 27일날. 이걸 무슨 뭐 공매도의 공격이다. 아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일시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느냐? 무너질 수 있지. 어? 아니 종목도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뭐 고점 뚫렸다고 우르르 확 막 올라가잖아요. 어? 프로그램 막 때려서 갖고 들어올릴 땐 괜찮고, 어? 에코프로 14배씩 들어올릴 땐 괜찮고, 에코프로 700억에서 1조 4천억 공매도 나올 동안에 7배, 8배씩 올라올 땐 괜찮고, 이날 뭐 공매도가 밑으로 집어던졌나? 그런 물량이 일부 있나? 그거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한쪽에서 무너지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얘 왜 2차 전지가 무너집니까? ETF 상품이 한 방에 다 밀려 내려오면 무너지는 거죠. 같은 섹터에 몰빵을 했잖아. 난 그냥 본 나는 진짜 정신 나간 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분산 매매하라 그랬죠. 8종목 나눠서 미친 정신 나간 거야. 그게 어떻게 분산 매매야? 2차 전지 8종목 샀는데. 이 매도 신호까지 PC 버전에서 보실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자동 매도의 기준까지 보실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띵동 매수 신호 나왔습니다. 띵동 매도 사인 나왔습니다. 아우 나 근데 이래야 되는데 오케이 자동 매도 걸어 놓으시면 자동 매도까지 가는 겁니다. 요게 검색기 기준이에요. 결론적으로 전략 잡아드리고 교육 잡아드리고, 결론은 우리는 에코프로를 22년 7월 이후에 10월 달까지 주력으로, 또 11월 그러니까 10월 달에 정리해서 포스코 퓨처엠으로 옮기고, 그 포스코 퓨처엠을 주력으로 올해 내내 7월 26일까지 그 과정 속에서 비중을 2차 전지를 50%까지 확대를 하면서 에코프로 BM 다 잡아먹었죠. 코스모 그룹주들 다 잡아먹었죠. 뭐 금양은 매매 안 했나? 금양도 다 잡아먹었어. 수익 내고 나서 뭐라 하는 거야. 수익도 못 낸 친구들이 2차 전지 다 팔아야 되고 나쁜 사람이지. 2차 전지 그거 거품이에요. 다 팔으세요. 나쁜 사람이지. 거품이거나 말거나 수익을 내야지. 황태선 선생님 52만 6천 원에 전량 매도하시고 나 진짜 잘 팔았습니다 했는데 25일날 추가 폭등에 26일날 70만 원 수준 와보니까 패닉이죠.
근데 그게 하루 반나절이야. 그날 종가가 48만 원. 27일 날. 그리고 회복이 안 돼, 지금까지도. 30만 원 오늘 깨졌나요? 우리가 40만 원에 오면 한번 고민해보자. 70만 원까지 갔으니까. 그리고 40만 원에 와도 안 삽니다. 얘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수급도 더 꼬여 있고요. 결국은 30만 원 수준 정도 오면 고민해 봅시다 했는데 30만 원 수준 정도 왔어. 와, 대바닥이니까 2차전지 이 종목 갖고 해봅시다. 아니? 얘네 말고도 많아. 하이닉스도 있고. 하이닉스 20% 올라가는 게 빠를까? 얘 20% 올라서 40만 원 하는 게 빠를까? 내가 볼 때는 하이닉스 20% 빠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그래요? 그럼 뭐 소부장 쪽에서 거래대금이 형성되어 있는 오늘 6% 맞았지만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20%씩 올라왔던 한미반도체 누적 수급이 있는 그 한미반도체가 20% 혹은 30% 상한가 올라오는 게 빠를까? 2차전지의 상한가가 빠를까? 난 얘가 빠를 것 같아. 누적 수급도 있으니까 거래만 터져준다면. 응? 무조건적으로 낙폭가 되니까 들어 올리겠다.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월봉의 기준에 역부입장이 나온다고. 역부입장이 나와요. 월봉 기준에. 어떤 종목이든 얘든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BM이든 역부입장이 나온다니까. 왜 역부입장이 안 나온다 생각해요. 프리미엄이 붙어서 올라간 건데. 다만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역부입장이 나오더라도 이런 극대형주는 월봉으로 볼 때는 역부입장이 나오는데 일봉 주봉으로 놓고 보실 때에는 시차를 두고 변화가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다. 그러니까 가격 반발력을 한 번씩 준다. 요만큼씩이라도. 또 요만큼씩이라도. 그때 아니면 도망쳐 나올 수가 없다. 미련 갖지 마라. 끝. 응? 이해되세요? 그러면 결론은 우리는 지금 현재 수익을 잡아낸 상태에서 7월 24일 날 이 행복한 흐름에서 25일 날은 매매 안 했겠어? 24일 날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 차익 실현 잘했어요 하신 분들이 25일 날 또 양봉이 또 터지는데 변동성 매매 안 따라 붙겠어요? 26일 날은. 또 24일 날 매매를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왜? 포스코 퓨처엠 15% 넘겨야 우리는 오버슈팅으로 인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13%뿐이 안 움직였어. 물론 고점 대비해서 한 5%도 빠지시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차익 실현한 거는 포스코 홀딩스가 23% 오르고 고점 대비 10% 빠졌기 때문에 거래대금 4조가 터지면서 이거 정점인데 응? 동반적으로 차익 실현하자. 이 정도면 충분하다. 무슨 얘가 도박장도 아니고 도떼기 시장도 아니고 몇백 프로 몇천 프로 내는 그것도 아니고 방한 자산이 크신 분들은 막 200억씩 단타도 치시는데 지금 장에서는 200억 갖고 단타를 못 치지만 그런 상황에서 무슨 소형 잡주 가지고 한국경제TV도 반성해야 돼요. 그 매출 뭐 한 달에 뭐 금액으로 말씀드리긴 그런데 순위 안에 들어온다는 애들이 시가총액 700억짜리 1000억짜리를 대박 나셨죠 하고 매출 최상위에 있다는 애들이 우리 방에서 매매 좀 크게 하신다 하시면 뭐 200억씩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분이 들어가면 대주주지 뭐. 그 사이즈뿐이 안 되는 말 그대로 사짜 애들이 마케팅만 잘하는 애들이 그걸 전문가라고 갖다 꽂아놓고 개인들 계좌는 다 망가져도 아이고. 하여간에 잘 보세요. 날짜 위에 날짜 보시면은요. 정확히 7월 28일 31일까지가 이게 반등 끝입니다. 전량 매도 8월에도 못 파신 분 있으면 안 됩니다. 강연이 끝나고 나서 전량 매도 또 한 번 강조드리고 그리고 나서 포스코 DX의 3만원 초반에서부터의 매매. 이게 마지막 2차 전지고 에코프로 일부분 반등 나오는 거 절대 안 들어갑니다의 기준에 개별 매매 종목 검색기가 나오면 한 번씩 들여다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8월 31일 날 DX 다 팔았어요. 그리고 6만 원대까지 올라갔어 사실 6만 4천 원인가까지. 응? 근데 거기에 그걸로 우린 만족해. 21일 날 에코프로 압박님이 단기 변동성 매매 간단하게 하신 거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에 있어서 10월 14일은 진짜 무조건적인 기준이 될 거예요. 10월 14일은. 얘기했잖아요. 2월 25일 2차 전지 우리 집중합니다. 몰빵합니다. 50% 이상 가져갑니다. 4월 1일 2차 전지 몰빵합니다. 50% 이상 가져갑니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를 주축으로 갑니다. 8월 5일 2차 전지 전략 매도입니다.
2020년부터 공략해 왔습니다. 누구보다 박사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뜯어서 내서 양극재가 뭐 어쩌고저쩌고 전해질이 어쩌고저쩌고 그 정도까지 윤정도가 다 들여다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분석 내용은 다 해석을 했고요. 기술적으로 최정점입니다. 다 때려 파십시오. 그리고 포스코 DX는 2차 전지로 보지 않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봅니다. 32,000원부터 56,000원까지 단기간에. 그리고 9월 중순부터는 조금 지금 힘겨워진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 다 팔았어요. 우리는 어설픈 변동성 종목 싹 다 팔고 마지막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타격이 좀 있지만 우리 지금 주력이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그리고 LG전자, 삼성전기 이게 100%예요. 95% 그게. 응? 하이닉스 좀 아쉽게 끝났지만 부담 없고 또 지금 현재 미국장 초폭등 내리고 DB하이텍 배당금만 2억이야. 응? DB하이텍 배당금만 얼마에 샀겠어? 한 60억 사셨겠지. 그것만. 나머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내용은 뒤로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 길 찾아야 돼요. 무서우세요? 어? 공포감이 앞서세요? 오세요 빨리. 몇 달 만에 지금 10월 9일, 10월 10일 뭐 이럴 때 실시간 무방 생방송을 해드리는데 몇 달 만에 지금 어마어마한 기회잖아요. 이런 눈에 보이는 기회가 어디 있어요? 이런 눈에 보이는 기회가. 아유 뭐 땡큐해. 땡큐.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 미국장의 흐름 하다못해 나 웃음이 나온다니까.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1.09% 오른 게. 유럽 뭐 2% 수준까지 다 치고 올라오고. 글로벌 증시하고의 디커플링 상태 이거 시황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시황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자꾸 그 시황 부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여기에 그게 있나? 비교 차트가?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 시황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차트로 한번 딱 보여드릴 텐데 지금 우리가 이제 너무 좋은 위치라는 게 여러분들이 시황 진짜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오늘도 시장 밀리고 끝나니까 뭐 2차 전지 핑계 대고 2차 전지 밀리면 시장 못 가나? 그럼 개풀이나 그럼 우리나라는 영영 못 가겠네. 2차 전지가 밀려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가면 가는 거지. 2차 전지가 밀려도 다른 쪽에서 탄력을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요. 월봉 기준에서 잘 보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나스닥이 뭐 고점 대비 16%나 빠져 있어요. 16% 빠져 있지만 얘는 2015년 말 또 16년 저점 대비해서요. 2015년 말이니까 0095로 갈까요? 0095. 자, 2015년 말 9년 6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했을 때요. 경기가 좋으니까 인상한다고 그랬죠? 지표가 좋으니까. 금리 인상하고 랠리지 무슨 뭐 개풀이나 빠진 거 있어요? 랠리란 말이야. 그럼 나스닥은요, 지금 223% 올라와 있어요. 우리나라 지수는요, 20% 수준 올라와 있거든요. 나스닥은 223% 올라와 있는 거예요. 고점 대비 16%나 빠져 있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사실. 뭐 어찌됐든 나스닥은 일단은 기술적 위주인 거고 다우지수는 뭐예요? 30개의 업종 대표주를 주가 평균 방식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시가총액 방식이 아니에요.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9% 밀려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수 기준도 3,300포인트 대비해서 9%면 지금 얼마? 3,000포인트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S&P 500 지수 어떻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9.37 밀려 있어요. 우리나라 지수 3,300포인트 수준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7.38 밀려 있어요.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얘도 지금 3,000포인트 수준인 거예요. 응? 3,000포인트 위쪽이지. 독일 3,000포인트 위쪽이지. 유로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해도 3,000포인트 위쪽이지. 니케이 얘는 뭐 33년 만에 사상 최대치 고점 돌파하고 저 고점에서부터 여전히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3,400, 3,500에 돼 있어요. 우리나라만 개뿔 올해만 디커플링. 응? 올해만. 우리나라만.
그러니 상승률에 대한 이격을 우리가 축소할 수 있느냐? 응? 만에 하나 우리나라 지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왜 못 가요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지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왜 못 가요? 응? 왜 못 갑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정정 불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돼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뭐 여러 가지. 근데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그런 부분들을 잠시만요. 정치적인 정책적인 그 불확실성 부분들 때문에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못 움직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얘기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괜히 뭐 우리나라가 뭐 글로벌 시장에서 바보 같아서 수출도 줄고 뭐 어쩌고저쩌고 못 갑니다. 경기적으로 안 좋아요. 그거는 좀 과하게 해석을 하는 거고. 지표 우리나라도 안 나빠요. 근데 만에 하나 우리나라 왜 못 가요? 그러는데 미국에 지금 셧다운 우려감과 이스라엘에 개뿔이나 방금 보여드렸잖아. 글로벌 증시는 다 폭등이야. 그러면 그 상승률에 대한 이격 차이는 어떻게 된다? 결론적으로 그 상승률에 대한 이격 차이는요,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1년씩 이런 식으로 이격도가 유지되는 케이스는 진짜 보기 드문 케이스. 저도 잘 기억이 안 날 정도. 농담이 아니라. 항상 글로벌 시장, 선진시장하고 비슷하게 올라왔어요. 그 등락 범위, 추이 부분이. 너무 과하게. 27% 밀려있어요, 고점 대비.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어? 아니 고점 대비 27% 밀려있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지금. 응? 하다못해 우리는 IT 비중이 높아서 나스닥보다 더 빠져있잖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대만 가권지수 나라로도 인정을 안 하는 사실상 3300포인트 최고점 대비해서 11% 2800, 2900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IT 비중이 얘네는 70% 이상입니다. 우리나라는 IT 비중이 삼성전자의 비중이 23%? 얼마에 정확히? 지금 2000조 정도의 2000조가 안 되죠. 깨졌죠. 400 정도니까 25% 정도 되려나? 한번 볼까요? 시가총액 상위. 삼성전자의 비중 16.9. 이건 통합. 코스닥 유가증권 합쳐서. 유가증권 시장만 하면 21.4네. 아이고, 여기도 많이 좀, 하이닉스까지 해서 25.26%네요. 뭐 26% 하이닉스까지. 4분의 1이에요. 이 두 종목의 흐름도요, 시장 대비 강해. 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시장 대비 약하다고 그래요? 올해 시장 지금 올라온 게, 뭐 시장 힘들어요. 좀 거짓말 하지 마셔. 시장이 왜 힘들어요? 올해 들어서 시장 상승인데? 올해 시장 상승률이 얼마죠? 전년 대비해서 상승률, 전년 종가 대비해서 상승률은 8%가 안 되고, 저점 대비 상승률은 9% 정도 될걸요? 올해 1월. 볼까요? 저점 대비 상승률? 올해 1월. 저점 대비 상승률. 10%네, 저점 대비해서는. 그리고, 지난해 말 종가 대비해서는 종가가 2236이니까. 그러면 대략 한 8% 수준 되려나? 그죠? 올랐어요. 누가 뭐라 해도 올랐어. 나는 2차 전지를 못 사서. 삼성전자를 갖고 있었어도, 올해 기준에서 삼성전자가 21.83이야. 시장 대비해서 몇 배? 시장 저점 대비해서, 오케이, 그럼 2배? 오케이, 2배라고 해. 하이닉스는요. 70% 올랐다가 밀려 내려와서 지금 63.47입니다. 70%. 5월 이후에만 40%. 근데 꼭 보면은 IT가 못 간다 그러고 악쓰고, 현대차는요, 오늘 좀 밑거려서 짜증스러운데 현대차는요, 마찬가지예요. 지난해 종가 대비해서 25.18%, 시장 대비해서 월등해요. 오늘 밀려서 짜증스러운 것 뿐이지. 주도력을 가져가는 쪽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점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꼭 필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의 수익 범위를
무조건적으로 챙겨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기회예요. 이 엄청난 기회에 나 다 물려있어서 갖고 오세요. 싹 다 매도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 살아야죠. 여러분들이 사셔야죠. 여러분들이 수익의 기준이 잡혀야죠. 마찬가지입니다. 강연회 기준 굉장히 프라이빗한 강연회예요. 농담이 아니라 강연회가 지금 총 인원이 지금 펜트하우스가 얼마인지 아시죠? 펜트하우스 1,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 공간에서 그냥 프라이빗하게 공간 뭐 강의장 빌려갖고 너무 크면은 썰렁하니까 펜트하우스에서 페어몬트는 방이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룸에 뭐랄까요? 강의를 할 수 있는 조그만 회의실이 있어요. 그 회의실에서 많이 들어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인원이 너무 많아서 답답하잖아. 그래서 저기서 그냥 한 뭐 10분? 최대 10분? 최대 10분 정도 기준에서 지금 한 대여섯 분, 6분, 7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7분? 그러면 7분이시면 딱 좋지. 강연회 하고, 강의하고, 질의응답하고, 2월, 4월 2차 전지 폭등 수익을 낸 것처럼 또 8월 그 수익을 완성 짓고 또 다른 포스코 DX 이런 쪽에서 완벽한 수익을 내는 것처럼 220만 원 너무 비싸요. 이날 가입하시고 연장하신 분들은 할인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증권사 임원분이 오셔서 함께 하시고 증권사 임원분이 지금 저랑 20몇 년이 됐어요. 우리 유료 고객이세요. 돈 내고 들어와서 채권을 주로 운영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식에 대해서는 윤정도한테 도움을 받으시고 강연회에서 남겨먹는 건 없어요. 이거 다 드리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지금 오늘 두 분 더 신청을 하셨고 두 분이 더 신청을 하셨고 송킹 선생님은 이제 내일 어떻게 하실지 고민을 하시고 지금 두 분이 더 신청을 하신 상태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하여간 송킹 선생님 모시면 7분 그렇게 해서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 디너 갈라 메뉴라고 해서 이제 페어몬트에서 가장 비싼 그 디너가 3일 전에 예약하는 80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거는 좀 오바죠. 그래서 일단은 23만 원짜리 두 번째로 가장 고급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또 드셔보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그리고 건배주는 돈페리뇽 로제를 가지고 갈 겁니다. 그리고 뭐 킹조지 오세 한 병, 두 병 하여간에 그 다음에 이태리 맥주가 굉장히 맛있어요. 모리띠? 예,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 한 4-5시간 정도 기준을 잡을 거예요. 함께 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고 HTS 버전 받아가시고 교육 강의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해서 수익이 목적인 거지. 그잖아요. 수익이 목적인 거지. 첫 번째가 수익이 목적이잖아요. 연말까지 기준에서 이 좋은 장에 시장 8% 올라와 있을 때 그 이상의 수익을 내 있고 지금 시장 2,400포인트일 때 이 좋은 장에 나도 이런 계좌 수익을 뿜어내 주세요. 계좌 수익입니다 이게. 예? 이런 수익 범위를 잡아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함께 기준 잡고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이 잡혀야죠. 그렇게 하고 일단은 이 좋은 시장에서 결코 여러분들이 혼자 냅두면 가겠지 그렇게 해서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려요. 제대로 시장 견인하고 여러분 계좌를 돌릴 수 있는 종목을 가져가면서 와 대박이에요 이렇게 잡혀야지 냅두면 가겠지. 와 테슬라 반등 3%다 2차전지 와 내일 뭐 반등 끝내주겠는데 나 오늘 저점 잘 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까 보여드렸잖아. 양봉인데 파실 필요는 없어요. 꼬리가 다시 달리고 내려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정리 기준. 전화하세요. 왼쪽 편에 있습니다. 전화.